진화론자들은 종분화 개념을 내세우며 동물들의 진화를 주장합니다. 종분화란 시간이 지나면서 한 종류의 조상으로부터 다양한 모양으로 변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개나 고양이도 공통조상이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빙하 시대를 거치면서 동물들은 여러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 다양한 동물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지난 시간에는 소위 흑인, 백인, 황인식으로 부르는 사람의 피부색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피부색이 다양해지는 것은 1차적으로 유전적인 재조합이 원인이며 국가 간에 나타나는 피부색이 불연속적인 것은 격리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 격리란 바벨탑 때 흩어지며 일어난 언어적 격리, 가족의 격리, 그리고 빙하시대 이후 극단적 기후로 인한 환경적 격리라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 마칠 퍼즐 조각은 종분화입니다. 단어 자체가 다소 생소하시죠?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으나 앞서 다룬 주제인 피부색과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오히려 종분화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되면 진화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에서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럼 종분화 시작해 볼까요? 종분화는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진화 과정을 말합니다. 즉, 자체에 진화론적인 이론이 있죠.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 앞서 조금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동물들에게 닥쳤던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수변 사막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빙하, 동토, 사막이 없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서로 교배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빙하시대의 추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빙하시대를 겪으면서 지구는 극단적인 추위와 더위로 환경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동물인 개로 예를 들어 볼까요? 방주에서 암소 2마리 개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림에서 보듯이 A 유전자 쌍인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대문자 A는 털을 길게 하는 유전자며 소문자 A는 털을 짧게 하는 유전자입니다. 이때 이들이 방주에서 나와 새끼를 낳으면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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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이렇게 되겠죠. 이 중에 대문자, 대문자로 조합된 개가 털이 가장 길겠죠. 그리고 소문자로만 조합된 개들이 가장 짧고 대문자와 소문자로 조합된 개는 중간 길이겠죠. 이런 얘기 언젠가 들어보신 것 같죠? 맞습니다. 지난 시간 피부색을 다룰 때와 같은 유전적 재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면 사막 때는 큰 격리 없이 서로 만나며 새끼를 낳았지만 빙하시대와 함께 추위가 시작되며 털이 짧은 개들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겠죠. 당연히 따뜻한 쪽으로 이동했겠죠. 한편 털이 긴 개들은 추위에 견딜만 하여 그냥 남아있었겠죠. 남아있는 대문자, 대문자 개들은 짝을 찾을 때 주위에 있는 대문자, 대문자 개를 만났겠죠. 그리고 새끼를 낳았겠죠. 그러면 이들의 새끼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 대문자만 가진 털이 긴 유전자를 갖게 되겠죠. 이때 발생한 것이 기후에 따른 격리입니다. 털이 긴 개들은 추운 지방에서 자연 선택에 의해 남게 된 것이고 털이 짧은 개들은 추위에 쫓겨난 겁니다. 즉, 털 길이와 모양에 따라서 이들의 격리가 일어나고 이동한 개들끼리만 교배함으로 불연속적으로 다양해진 겁니다. 이런 과정을 과학적 용어로 자연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선택은 자연환경에 따라
생존에 적합한 동물들이 남게 되거나 제거되는 현상입니다. 지금도 실제로 이 현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연 선택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자연 선택으로 종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서로 교배 가능하며 기존 유전자를 갖고 있는 한 종류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자연 선택으로 종류가 바뀐 예가 없습니다. 추운 곳에는 털이 긴, 즉 대문자 A가 많은 개의수가 많아지고, 따뜻한 곳에는 털이 짧은, 즉 소문자 A가 많은 개의수가 많아진 것뿐이죠. 자연 선택은 생물의 개체수의 변화를 줄 뿐입니다. 이는 대표적인 진화론자들도 모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진화론자며 생물학자인 앤들러의 다음 말은 이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연 선택은 새로운 변종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빈도수의 변화 과정일 뿐이다. 두 번째 사실은 자연 선택은 유전 정보의 손실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이 그림에서 개의 털의 길이가 길어졌을 때 유전 정보가 추가되었나요? 아니면 손실이 일어났나요? 소문자 A를 잃어버렸잖아요. 즉 어떤 조상에서 생물의 모양이 다양해지는 것은 유전 정보가 추가되면서 다양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전 정보를 잃어버리며 다양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찰스 다윈을 포함해서 많은 진화론자들이 자연 선택이 진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그것을 증명하려면 새로운 유전 정보가 획득되는 경우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어떤 과학자도 자연 선택에 의해서 유전 정보를 획득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식물 생리학자인 벤튼이 잘 요약했습니다. 자연 선택은 정보를 새로 만들 수 없다. 자, 이와 같이 자연 선택으로 종류가 바뀔 수도 없고 유전 정보가 획득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연 선택은 진화를 일으키는 어떤 역할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과연 처음부터 존재하던 이 많은 유전자는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각 유전 정보를 넣으시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끼리만 교배할 수 있는 유전적 질서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어서 타락, 노아 홍수 심판, 바벨탑에 이은 환경 변화로 자연 선택이 발생하며 유전 정보의 손실을 통해 지금의 다양한 모습을 가진 생물들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종분화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란 책을 출판했습니다. 진화론을 세상에 심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이죠. 이 책의 제목이 말하는 종은 영어로는 스피시스라고 하는데 생물 분류학의 가장 기본 단위를 말합니다. 먼저 이 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개, 문, 강, 목, 과, 속, 종이라는 생물 분류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는 모두 생물 분류의 단위들입니다. 맨 끝에 종이 보이시나요? 사람과 가장 친숙한 동물인 개를 그 예로 분류하자면 개는 동물개, 척삭동물문, 포유강, 식육목, 개과, 개속, 회색 늑대 종 안에 속합니다. 개로 갈수록 분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고 종으로 갈수록 분류 규모가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분류 결과만 보면 끄덕이시겠지만 실제로 생물 분류학은 생물학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로 꼽힐 만큼 아주 복잡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날 종에 대한 가장 보편적 정의는 개체 사이에 교배 가능한 집단입니다. 만약 어떤 암수가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았고 그 새끼끼리 또 교배를 하면 그 집단을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분류된 대부분의 생물들이 이 보편적 종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소개한 개과 안에서 종이나 속이 달라도 서로 교배가 됩니다.
종에 대한 정의와 실제 분류 사이 간에 불일치가 왜 발생할까요? 이런 불일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 분류학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종에 대한 구분은 영국 사람인 존 레이가 1686년 처음 시도했습니다. 이어서 생물 분류학의 중요한 역할을 한 스웨덴 사람 칼 린네가 1700년 중엽에 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면서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유전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서식지나 형태로 분류했습니다. 1차적으로 모양을 갖고 분류했다는 말입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할 때도 여전히 종에 대한 형태적 개념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1866년 유명한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표되었고 1900년경에는 생물학자들이 유전 법칙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은 완두콩을 여러 번에 걸쳐 교배와 격리시킴으로써 다양한 모양을 만들었으며 이를 수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멘델의 실험의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서로 재조합 가능한 생물 집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아무리 교배를 해도 다른 집단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죠. 생물학자들이 유전 법칙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생물 분류학자들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전 법칙을 생물 분류학 분야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1900년 중엽이 되었을 때 오늘날의 종의 정의인 개체 사이에 교배가 가능한 집단, 즉 유전적 정의를 부여하는 것으로 공론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생물을 분류했던 기간이 거의 200년이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종에 대한 정의가 유전적으로 바뀐 겁니다. 생물 분류학의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기본 단위인 종에 대한 정의가 바뀐 거니까요. 그러면 유전적 분류로 바뀌었을 때 기존 형태적 분류와 일치했을까요? 다시 종문화라는 용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스피시에이션입니다. 그 정의가 새로운 생물종이 만들어지는 진화 과정입니다. 이는 종에 대하여 제대로 분류하지 않으면 정의대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진화를 사실로 전제하고 만든 용어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게는 늑대와 같은 동물에서 왔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와 같이 늑대가 개로 변한 것을 종분화라고 하는 겁니다. 개나 늑대나 유전적으로는 한 종이지만 여기서도 기존의 형태적 분류를 사용했습니다. 여전히 형태적 분류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종에 대한 정의 그대로 개체 사이의 교배가 가능한 집단의 유전적 정의를 적용한다면 늑대와 개는 모두 한 종으로 묶었어야 하고 종분화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분류학자들이 늑대나 코요테가 집게로 변하는 것을 종분화라고 하지만 엄밀하게는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 둘은 처음부터 교배가 가능했던 동물이니 말입니다. 늑대가 개로 변한 것은 종분화가 아니며 진화된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교배가 가능했던 생물인 거죠.
이는 늑대가 오늘날의 개들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의 대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늑대에서 유전 정보의 손실이 진행되며 오늘날의 다양한 품종의 개들이 된 거죠. 그림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병 안에 있는 젤리를 유전 정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늑대는 병 안에 젤리가 가득 차 있죠. 늑대가 개들의 유전 정보를 거의 대부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코요테는 늑대에서 유전 정보 손실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딩고는 야생개인데요. 유전 정보를 더 잃어버리면서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자연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부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용도에 맞게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더 손실되면 콜리가 되었고 더 잃어버리면 불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푸들까지 도달했습니다. 선택을 통한 유전 정보의 손실 과정이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푸들을 보면 유전 정보가 한 개밖에 안 남았죠. 즉, 푸들부터는 더 이상 다른 품종의 개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더 이상 잃어버릴 유전 정보가 없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늑대를 교배하고 선택하면 푸들을 만들 수 있지만 푸들로는 늑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전적 한계로 분류해 본 결과는 동물의 경우는 과 안에서 대부분 교배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 과나 고양이 과나 같은 과 안에서는 서로 교배가 가능합니다. 종분화의 용어와 적용의 문제점이 이해되셨나요? 창조과학자들은 종이란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종류란 단어를 더 선호합니다. 영어로는 kind입니다. 저도 강의 전반부에 개의 털의 길이에 대하여 설명할 때 종이 아닌 종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앞서 다룬 것처럼 종에 대한 정의와 실제 분류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생물들이 창조될 때 종류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실 때입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할 때입니다. 여섯째 날 육지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종류란 단어가 10번 등장합니다. 이 종류란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성경이 직접 대답해 줍니다. 노아 홍수 때 동물들을 방주에 넣으실 때 종류란 단어가 또 등장했는데 이때 그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방주에서 육지동물을 넣는 목적으로 생명을 보존케 하고 그 씨를 유정케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즉 서로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을 종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부터 교배 가능한 유전적 분류를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이 유전적으로 묶을 수 있는 단위를 종류라고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 늑대, 여우, 코요테 각 품종의 개들이 따로따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개 종류 2마리가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육지의 동물들이 종류로 들어갔다고 할 때 방주 안에 탔던 동물들은 수천 마리로 추정하면 이는 방주 용량의 10%도 안 됩니다. 생물 간의 교배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생물학자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과학적 증거와 성경의 창조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개와 고양이가 또는 소와 말이 교배가 될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이들 각자의 기본적인 유전적 설계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종보다 종류란 단어를 왜 더 선호하는지 그 이유를 아셨죠? 노아 홍수를 마치고 방주에서 나오는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 나왔더라. 그리고 이들이 방주에서 나와 수변 사막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멸종이 일어날 만큼 악화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보다 좋았던 거죠. 그러나 빙하세를 거치며 극단적으로 변한 환경에 따른 격리가 일어나면서 자연 선택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종분화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셨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종류라는 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류. 서로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이죠. 또 다른 하나 우리 자연 선택 얘기할 때 격리라는 말 기억나셨죠? 즉 격리에 의해 가지고 모양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분할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종류대로 창조됐는데 격리된 적이 있다. 그러므로 자연 선택에서 다양해졌다.